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팔다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30년을 살아온 그 집 거실에서 여자는 차갑게 말했다.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내가 왜 그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간병하느라 고생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위해? 여자는 비웃었다. 너, 내가 암 걸렸을 때 친구한테 뭐라고 했지? 시어머니 암 걸려서 다행이야. 이제 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한 배신, 그리고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30년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작은 텃밭 가꾸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몫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죠. 제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49제를 지내고 나니 30년을 함께 살던 집이 너무 넓고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아들을 키운 기억이 구석구석 배어 있었으니까요.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외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효자였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저를 꼭 안아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35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주 둘을 안겨줬죠. 며느리 윤지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주 좋았어요. 결혼식 날 윤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잘 지내보자꾸나. 저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저도 겪어봤으니까요. 그래서 간섭도 안 하고 명절에도 너무 애쓰지 마라, 간단하게 하자 하고 윤지가 직장 다닐 때도 응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윤지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변화는 아주 조금씩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손주 서준이가 태어난 게 4년 전이에요. 저는 산후조리원부터 매일 갔습니다. 미역국 끓여가고 윤지 좋아하는 과일 사가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어요. 어머님, 너무 수고하세요. 감사해요. 윤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예전과 달랐어요. 눈빛이 차가웠달까요? 아니,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넘어갔습니다. 둘째 손주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애들 키우느라 너무 바빠서요. 요즘 좀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그러거라.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말로요.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윤지야. 나야. 애들은 잘 있니? 아, 어머님. 네, 잘 있어요. 근데 지금 애 재우는 중이라.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그리고 윤지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손주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엄마가 집에 놀러 가도 될까? 엄마, 이번 주말은 윤지 친정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럼 다다음 주는? 엄마, 좀 미리미리 말씀하셔야죠. 우리도 계획이 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저와 며느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더 깊어질 거라는 걸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어머님, 차례상 준비하시는 거 힘드시죠? 올해는 그냥 외식하는 게 어때요? 윤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준비할게. 너희는 그냥 와. 에이, 어머님. 요즘은 다들 간소화하는 추세예요. 우리도 그냥 편하게 해요. 결국 그날 우리는 뷔페 식당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차례상도 없이 조상님께 절도 안 하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 가슴 한편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로 윤지에게서 연락은 더더욱 뜸해졌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제 66번째 생일.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혹시나 하고 카톡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애들이 아파서 정신없네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앉아서 차가운 국을 떠먹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정말 잘못한 게 뭘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아들이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그저 외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말자. 아이들이 바쁜가 보다.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요.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애들은 잘 있니? 감기는 안 걸리고? 네, 잘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그럼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뚝. 전화는 또 금방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23초.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23초. 아들과 통화한 게 고작 23초.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의 SNS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거기에는 손주들 사진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 유치원 발표회 사진, 가족끼리 여행 간 사진들. 서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해시태그 자랑스러운 아들, 해시태그 육아일기.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 중.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가족 해시태그 힐링. 하지만 그 많은 사진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단 한 장도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댁 가는 날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해시태그 명절 증후군, 해시태그 시댁 스트레스. 며느리 윤지의 계정이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저는 아무것도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오라고 재촉한 적도, 집안일을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지내라, 너무 애쓰지 마라 했던 건 저였는데.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올해 설은 저희가 친정 가기로 했어요. 윤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조심스러움도 없었어요. 아, 그래. 그럼 엄마는? 어머님도 편하게 쉬세요. 명절 준비 안 하셔도 되니까 좋으시잖아요. 좋다고요? 혼자 설을 보내는 게 좋다고요? 그래, 알았다. 너희 잘 다녀와라.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설날 아침,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밥과 국을 올리고 나물을 놓고 전을 부쳤어요. 혼자서요. 텅 빈 집에서요. 여보, 우리 아들 이러려고 키운 거 아닌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사진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죠. 절을 올리는데 무릎이 꺾였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인지 일어서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톡이었어요. 윤지의 계정이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었어요. 윤진의 가족이 윤지 친정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손주들이 떡국을 먹고 있고 아들이 윤지 부모님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보내는 설날 최고. 해시태그 가족 의소중함, 해시태그 행복한 설날.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이라. 그럼 나는 뭐죠? 나는 가족이 아닌가요? 하지만 정작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월 어느 날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았어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혼자서는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엄마, 진짜 급한 거예요?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있어서. 아니, 급한 건 아닌데. 그냥 어지럽고 그래서. 그럼 119 부르세요. 아니면 택시 타시고요. 엄마, 저 진짜 바빠요. 끊을게요. 뚝.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19를 부르라고, 택시를 타라고. 결국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께 부탁했어요. 어머, 선생님, 아드님은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 이웃집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축해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검사 결과 단순 저혈압이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큰 문제였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미리 케이크를 예약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정성껏 요리를 했어요. 아들아, 오늘 생일인데 엄마 집에 올래? 갈비찜 해놨어. 아, 엄마, 오늘 윤지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케이크라도 가져가라. 엄마가 준비했어. 에이, 괜찮아요. 거기서 케이크 나오니까. 엄마도 아시잖아요. 윤지가 꼼꼼한 거. 전화를 끊고 저는 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생일 축하해라고 적힌 케이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저는 혼자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SNS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생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해시태그 생일 축하해 해시태그 완벽한 하루. 사진 속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윤지의 부모님까지 있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저는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월, 5월이 지나갔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없었어요. 제가 먼저 걸어도 바빠요. 다음에요. 지금은 안 돼요였습니다. 어린이날에도 어버이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에, 무관심에, 냉대에.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윤지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윤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지야. 오랜만이네. 애들은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시죠? 응,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 급한 데가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윤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며느리가 맞나?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 선생님. 며느리분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그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 보기 힘든데. 네. 아까 마트에서 봤는데 다른 분들한테 시어머님 칭찬 엄청 하시던데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가 잘 모셔야죠 하시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가요? 제 칭찬을요? 하지만 저는 잘 알았어요. 그건 남들 앞에서 하는 연기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초췌했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뭘까? 거울 속에 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배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웠고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혼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큰 병이 발견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7월 5일, 저는 혼자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건강검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기본검진 하시겠어요? 아니요. 정밀검진으로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검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피 검사, 소변 검사, CT, MRI, 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그냥 과로일 거야. 하지만 간호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고리를 잡았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들어가면 뭔가 끔찍한 말을 들을 것 같아.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확인됐고요. 악성.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췌장암입니다. 이기로 보이고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수술, 예후. 단어들이 파편처럼 흩어져서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30% 정도입니다. 30%, 10명 중 3명만 살아남는다는 뜻이었죠.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든 생각은 이걸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말하면 아들이 걱정할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엄마 그래서 어쩌라고요? 할까봐.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곧 항암 치료가 시작될 테니까요. 7월 13일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그런데,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저 바빠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췌장암이래. 이기라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엄마, 진짜요? 응. 일주일 전에 결과 나왔어.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한대. 잠깐만요. 윤지한테 말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윤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님,
윤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윤지야. 나도 막 알았어.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30분 후, 윤지가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채로요. 어머님, 윤지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몇 달간 전화 한 통 없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아니,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안 돼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윤지는 그날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왔어요. 어머님, 이거 전복죽이에요. 몸에 좋대요. 드세요. 고맙구나.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가야죠. 항암 치료 첫날, 윤지는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주사를 맞는 내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제 손을 잡고 있는 윤지의 손. 시어머님 항암 치료 첫날. 힘내세요, 어머님.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해시태그 암투병, 해시태그 효부, 해시태그 기도해 주세요.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 와, 진짜 효부시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대단하세요. 시어머니 복 많으시겠어요. 윤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오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도 해줬어요. 어머님, 제가 다 해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몇 달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지가 저녁을 차려주고 간 후 저는 우연히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윤지가 주차장에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무심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윤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응, 지금 막 나왔어. 아니,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리고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시어머니 암 걸려서 다행이야. 진짜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집 얘기 꺼내봐야겠어. 상속세 생각하면 미리 정리하는 게 나으니까. 응, 알아. 티 안 나게 할게. 일단 효부 이미지 확실히 만들어 놓고. 그 순간 제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에 윤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저 창문 너머로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윤지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릉. 차는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제 마음도 그렇게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암 걸려서 다행이라고, 집을 미리 정리하자고, 효부 이미지를 만들자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왜 매일 와서 간병을 해줬는지, 왜 SNS에 끊임없이 사진을 올렸는지,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 집을, 제 재산을, 제 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모아 산 집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이 집을 저렇게 쉽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나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이미 훨씬 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아들마저도 이미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과연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까요?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제가 통화를 엿들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연기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집에 올 때마다 무엇을 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7월 20일 윤지가 제 서재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 책 좀 빌려가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거라. 하지만 윤지는 책을 보지 않았어요. 몰래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윤지는 서류들을 꺼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증서, 제 모든 재산 관련 서류들을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해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나왔어요. 어머님, 책 찾았어요. 잘 읽을게요. 윤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어줬어요. 그래, 천천히 읽어라. 하지만 제 주먹은 등 뒤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집 시세를 검색해 봤어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세.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5억. 제 집 시세가 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록을 봤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이미 여러 번 검색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였겠죠. 제 컴퓨터로 제 집 시세를 몇 번이나 확인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 무슨 일인데요?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에휴, 엄마. 저 바빠요.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요. 아들아, 엄마가 암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이따 퇴근하고 갈게요. 저녁 7시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윤지는 없었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밥 해놨어. 엄마, 저 밥 먹고 왔어요. 그냥 빨리 말씀하세요. 아들의 태도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아들아, 너 요즘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윤지가 우리 집 시세 알아보고 다니던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긴. 다 알아. 내 서류들 몰래 찍어간 것도 알고.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엄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그 순간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럼 왜 윤지는 내 서류를 몰래 찍어가는 거야? 그건 나중을 위해서. 나중? 내가 죽은 다음을 말하는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라. 오늘은 너 보기 싫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아들은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저렇게 됐구나.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다음 날 저는 병원 검사를 핑계로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 시세 알아보러 온 사람 있었나요? 제 집 주소를 적어서 보여줬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한 달 전쯤에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여자요? 네. 시어머님 명의 집이라면서 시세 알아보고 가셨어요. 매도 절차도 물어보시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혹시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미리 알아보는 거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연세가 많아서? 저는 고작 66입니다. 암만 아니었으면 20년은 더 살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윤지의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게시물을, 댓글을, 친구 목록을. 그리고 발견했어요. 윤지의 친한 친구 계정. 그 친구가 윤지에게 남긴 댓글이 있었습니다. 언니 힘내. 조금만 참으면 대박 나는 거지. 크크. 그리고 윤지의 답글. 응 크크 벌써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집 팔면 수수료 깎아준대 크크. 저는 그 댓글을 캡처했습니다. 증거 확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윤지의 카톡 대화였어요. 제 핸드폰으로 우연히 아들 핸드폰에 로그인되어 있던 걸 봤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7월 10일. 윤지. 여보, 시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 아들. 아직?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윤지. 빨리 보내야 해. 집 비워야 매매하기 편하잖아. 아들. 알아.
근데 엄마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윤지, 불쌍하긴. 우리가 더 불쌍해. 집값 오르기 전에 빨리 팔아야 해. 아들. 그래. 알겠어. 7월 15일. 윤지. 변호사 상담 받았어. 상속세 줄이려면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 것 같대. 아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윤지. 당신이 설득해야지. 엄마 세금 때문에 미리 명예 이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아들. 그래야겠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분노만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집을 팔려고 했구나.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가 먼저 움직이겠다고. 8월 1일 저는 조용히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재산 처분과 유언장 작성 상담입니다. 네, 고객님.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인가 봅니다.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었어요. 제대로 확실하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집을 팔고 싶어요. 그리고 팔아서 생긴 돈은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긴 사연이요. 저는 그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 아들의 배신, 몰래 찍어간 서류들, 카톡 대화 내용.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니까요. 정말요? 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만들거나 기부하시거나 유언으로 제3자에게 상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들이 이에 제기 못하나요? 본인 의사가 명확하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집 매매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요. 변호사님은 몇 가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선임 계약도 필요한데요. 저는 하나하나 서류를 읽고 서명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8월 5일 부동산 매물이 나갔습니다.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 몰래요. 변호사님이 연락했어요. 고객님, 벌써 2팀이나 집 보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빠르네요. 네, 이 동네 집은 나오자마자 팔리거든요. 일주일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5억에 팔렸어요. 잔금일은 한 달 후 9월 5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사갈 곳을 알아봤어요. 작은 원룸,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미리에 기부한다.
아들 이진상과 며느리 박윤지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 효도는 의무가 아니며 진심 없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 서명을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D-데이가 다가왔습니다. 9월 5일, 집장금 치르는 날. 이제 며느리와 아들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후회 없이 끝낼 수 있을까요? 9월 5일 아침, 잔금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마셨어요.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어요.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끝나는 날이야. 오전 10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저는 새 집주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님도 함께 왔어요.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했어요. 매매 계약서, 소유권 이전 서류, 잔금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 장.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통장에 25억이 들어왔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집이 숫자로 바뀌었어요. 이상하게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엄마 집으로 와라. 윤지도 데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와보면 알아. 꼭 와야 해. 더 이상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30년을 살았던 그 집. 오늘이 마지막이 될 집.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서재, 부엌. 모든 곳에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집 지키지 못했어.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진심 없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오후 2시 이사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내일 이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 알려주세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작은 원룸이에요. 네, 내일 오전 9시에 가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엄마, 무슨 일인데 갑자기 오라고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면 같은 미소였죠. 들어와. 앉아.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빨리 말씀하세요. 우리 바빠요.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집 팔았다. 네. 아들과 윤지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집을 팔았어. 오늘 오전에 잔금 받았고.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으로 들려? 진담이야. 집을
팔았다고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한테 왜 말해? 내 집인데. 하지만 상의는 하셔야죠. 상해? 저는 비웃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상의한 적이 있니? 그게 무슨 요양원 알아본 거, 부동산에서 집 시세 알아본 거, 내 서류 몰래 찍어간 거, 그것들 말이야.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리고 카톡도 봤어. 빨리 팔아야 한다. 요양원에 보내자. 이런 대화들 말이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내가 아파서 병원 가자고 했을 때 택시 타라고 하고, 생일날 케이크 준비해도 필요 없다고 하고, 명절에 혼자 두고 친정만 가고, 그게 나를 위한 거였어? 엄마, 그리고 윤지.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너, 친구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지? 윤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암 걸려서 다행이야. 이렇게 말했지?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오해?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내가 주차장에서 전화하던 거. 창문 열어놓고 다 들었어. 윤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캡처해둔 SNS 댓글을 보여줬어요. 조금만 참으면 대박 나는 거지. 집 팔면 수수료 깎아준대. 이게 뭐야? 윤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지. 아니, 빨리 죽어서 집 물려받기를 바랐어. 맞지? 엄마, 그게 아니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왜 효부 연기를 했어? 왜 SNS에 올리고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했어? 진짜 효도는 조용히 하는 거야.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하는 건 연기지, 효도가 아니야. 윤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났어. 계약 완료됐고 잔금도 받았어. 그럼 그 돈은요? 윤지가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네요. 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줘. 뭐라고요? 유언장 써놨어. 내가 죽으면 전 재산 사회에 기부한다고. 너희한테는 단 1원도 안 줘. 엄마, 아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럴 순 없어요. 그건 우리 돈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돈이라고요. 내 아버지 돈? 저는 냉소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한테 남긴 거야. 너한테 준 게 아니야. 그리고 난 그 돈으로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정신 차려요. 암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변호사 소견서 있어. 내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결정했다는 증명서야. 법적으로 문제 없대. 윤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지야. 네. 너. 내가 암 걸렸을 때 기뻤지? 아,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봐. 속으로는 드디어라고 생각했잖아.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죠. 저는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제 나가줘. 내일 이사 가야 해서 바빠. 엄마,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과 윤지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나가. 둘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특히 윤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으어.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후회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 SNS에 하나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윤지의 계정이었어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윤지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사짐센터 트럭이 왔습니다. 어르신, 짐 별로 없으시네요? 응,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저는 옷 몇 벌, 남편 사진, 책 몇 권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다 기부하거나 버렸습니다. 30년의 흔적을 뒤로하고 저는 집을 나섰어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웠어. 집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 집은 작았습니다. 15평짜리 원룸. 관리하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창문을 열어보니 공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풍경.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사 간 거예요? 응. 주소 알려주세요. 왜? 그래도 어디 사는지는 알아야죠. 필요 없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엄마, 너희가 원한 대로 해줬잖아. 이제 난 너희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그게 너희가 원하던 거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끊을게. 뚝.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윤지 번호도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무섭도록 속이 시원했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통쾌한 거였군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큰 집보다 훨씬 더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윤지예요. 며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전화한 거였죠.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끝난 얘기야. 어머님,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줘. 너희 얘기는 이미 다 들었어. 그만 가. 엄마. 한참을 문을 두드리더니 결국 돌아갔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어. 돌아갈 수 없어. 11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어요. 어머, 또 뵙네요. 저번 주에도 봤죠?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요. 어머, 저도요. 우리 같이 치료받을까요? 그렇게 박 여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박 여사님도 혼자였어요. 자식들은 다 해외에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 때도 안 와요. 바쁘대요. 저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왜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변심, 그리고 제가 한 선택까지.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를 ATM 기계로 생각해요. 그런 관계라면 끊는 게 맞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대신 우리끼리 가족하면 어때요?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 가족으로요. 그날부터 박 여사님과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때로는 서로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늘 내가 미역국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어머, 고마워요. 나도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따뜻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작년 이맘때는 아들네 집에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 그리고 병원에서 알게 된 환우분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누군가의 집도 아닌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건배.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올해 참 힘드셨죠? 그래도 잘 이겨내셨어요. 대단하세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어요. 카톡이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차단했던 번호가 아닌 또 다른 번호로 보낸 거였죠.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사진 보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서준이와 서연이가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힌 손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주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저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암세포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완치도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살 수 있구나. 병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너무 따뜻했어요. 겨울인데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조금만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래오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작년 이맘때 나는 죽음을 각오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행복하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혈연 가족은 없지만 마음 가족이 있다. 큰 집은 없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 많은 돈은 없지만 충분한 돈이 있다. 무엇보다 자유롭다. 누구에게 미움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나로 살면 된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후회는 없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기부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 작성하러 오시겠어요? 저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부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 재산 25억 중 20억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에 골고루 나눠서요.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쓰이는 곳에 쓰고 싶어서요. 나머지 5억은 제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하는데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다 정리했구나. 3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윤지를 마주쳤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였어요. 윤지는 훨씬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예전에 그 깔끔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윤지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윤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어머님, 나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이제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어머님, 우리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학원도 못 보내고 사교육도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돈바라고 효도 연기한 대가예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윤지의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잘했어. 나 잘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입니다. 저는 오늘도 공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는 게 아름답네요. 박 여사님과 함께 걸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제대로 선택했구나. 언니, 뭐 생각해요? 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호호, 나도요.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지내요. 그래요. 꼭 그래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효도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진심 없는 관심은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연기일 뿐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평생 모은 재산을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혈연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자유, 평화, 그리고 진짜 관계들. 남은 인생, 저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을까 걱정하지 않고요. 그게 제가 배운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당신이 주인공인 인생을요. 벚꽃이 집니다. 하지만 내년에 또 필 겁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저는 이제 제 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당신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거의 사라졌고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저 자신이 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